아름다움이 어?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괜찮아요.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때 2장 의미를 체험하다. 2-6 아름다움에 어떤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곧 우리가 자신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아름다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파리 노트르담 성당의 아름다움에 압도될 때 그 건축물이 우리가 믿는 신의 존재를 확증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말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확신하게 된다. 법을 잘 지키는 선량한 시민으로서 우리가 대부의 미학과 알파치노의 연기에 매혹된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더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아름다움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지금의 우리 신에 대해서다. 아름다움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혹은 절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지 않은지 우리 자신에게 비춰주는 거울이다. 그와 동시에 그 거울은 우리의 낯설고도 친숙한 모습을 깨닫게 해준다. 이로써 칸트 미학에 맞서는 헤겔 반론의 전모가 드러난다. 헤겔에게 인간 정신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곧 의미의 추구다. 아름다움이 우리를 매혹하는 그 힘을 발휘할 때 아름다움의 핵심에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의미다.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의미와 아름다움의 결합이며 형식이 내용을 상징하는 방식이다. 형식, 그것은 수면에 떠오르는 심층이다. 우리가 아름다운 대상을 볼 때 그 형식에 매혹되어 옴짝달싹 못하고 할 말을 잃는 이유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대상의 표면에 떠오른 내용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아름다움에서 어떤 의미를 포착하지만 반드시 그 의미를 의식해야만 감동하는 것은 아니다. 아폴론 신전의 완벽한 형상 앞에 멈춰선 그리스인들은 조화로운 삶의 이데아 자체인 그 장관을 보고 황홀경에 빠진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그 이데아의 의미를 명확히 인식해야만 그런 감동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길에서 우연히 본 어느 여인의 모습이 또 다른 삶의 가능성을 속삭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 바람둥이 사내가 의식했기에 매혹된 것이 아니다. 비록 바로 그것이 그가 흥분을 느낀 이유라고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게다가 만약 그가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과연 그토록 매혹되었을까? 류시의 아들은 오르세 미술관에서 반고 후에 밤의 카페 테라스 앞에서 갑자기 걸음을 멈춘다. 그 순간을 계기로 소녀는 편협한 이성적 판단에 맞서는 광기의 힘을 지지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적 쾌감을 경험하는 순간, 즉 의미와 감각적으로 마주친 순간, 소녀는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했다. 그저 요동하는 형태의 야릇한 노란색이 눈에 들어왔을 뿐이다. 어떤 식으로든 아름다움은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아름다움은 의미와 만날 적절한 기회를 더 교묘하게 선사하기 위해 독특한 형태로 우리를 사로잡는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아름다움이 내포한 위험성이 아니라 1830년 헤겔이 쓴 글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미적 쾌락의 무의식적 차원이라는 개념이다. 기억하자. 우리는 앞서 칸트가 미적 쾌락의 수수께끼에 대응한 방식을 살펴보면서 그가 18세기 말 당시에는 아무도 의문시하지 않았던 인간 정신에 어떤 새로운 차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파했다고 말했다. 칸트는 아름다움이 선사하는 그 특별한 쾌락이 완전히 감각적이지도 완전히 지적이지도 않지만 얼마간 감각적이면서도 얼마간 지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워했다.
그리고 그는 미적 쾌락이 인간의 본성을 전례 없이 독특한 방식으로 문제 삼게 했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미적 쾌락이 늘 대립하던 육체와 영혼의 일치를 이루어내고 인간의 여러 능력 가운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억압하지 않는 내적 조화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했다. 칸트가 보기에 이 쾌락은 온전히 감각적이지도 온전히 지적이지도 않으므로 그 둘 사이에서 생겨나는 것이 틀림없었다. 인간을 육체와 정신의 결합으로 보았던 그의 시대에는 이 현상을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었다. 하지만 천재적인 칸트는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차원을 감지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충족시키는 육체도 정신도 아닌 독특한 차원의 존재를 확인했던 것이다. 물론 그는 그것을 그 시대의 언어로, 즉 자신의 사유와 자기 시대에 통용되던 범주들에 기대서 인간 능력들의 조화롭고 자유로운 놀이라고 표현했다. 칸트가 아름다움에 대한 감정이라는 주제를 다룬 그 흥미로운 대목을 읽으며 우리는 그 차원이 바로 무의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실제로 인간 내면에 육체도 정신도 아닌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무의식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주목한 바람둥이 남자는 갑자기 고통스러운 장면이 떠오르자 귀여운 여인을 쫓아가려던 발길을 멈춘다. 그 장면은 해변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남자는 이혼을 앞두고 아이 엄마와 함께 있다. 두 사람은 모래에 발을 묻은 채 바다를 바라보며 나란히 앉아 있다. 잔물결이 속삭이듯 발목을 간지리며 잔잔히 부서진다. 애정이 복받쳐 남자는 아내의 어깨를 안으려고 팔을 들지만 동작이 성급하고 어설프다. 남자의 손등이 여자의 뺨에 부딪힌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따귀를 때린 것이다. 이 어처구니 없는 뺨따귀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의 육체가 자발적으로 저지른 짓이 아니다. 그의 근육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다고 그의 마음이 저지른 짓도 아니다. 그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 그것은 그의 몸도 마음도 아닌 무의식이 한 일이다. 그의 행동은 실수지만 무의식은 자신을 드러내는 데 성공한 셈이다.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남자를 나무란 이유다. 우연이 아니야. 세상에 우연은 없어. 당신은 속으로 날 미워하고 있었던 거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맹세해. 안으려고 했던 거라니까. 두 사람 말이 다 일리가 있다. 남자는 여자를 안고 싶으면서도 때리고 싶었다. 의식적으로는 자기 몸에 감미롭게 파고드는 여자의 몸을 느끼고 싶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때리고 싶었다. 이것은 양가 감정에 사로잡힌 인간이라는 동물이 놓인 난처한 조건이다. 해변에 있다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프로이트는 1929년에 발표한 문명 속의 불만이라는 명석하지만 몹시 암울한 통찰을 담은 짧은 논문에서 하나의 가설을 설정하고 담론을 전개한다. 그 가설을 인정한다면 인간을 이전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어려워진다. 문명 속의 불만은 문명이 태어난 순간부터 그 구성원의 공격적 충동을 억압하도록 강제해온 데서 비롯한다. 어린 포유 동물이 그토록 신속하게 하나의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데는 바로 이 억압의 역할이 주요하다. 우리는 야생적인 본성에 대한 폭력을 수용한 대가로 인간이 된다. 하지만 억압이 충동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충동은 검열되고 의식에서는 잊히지만 연속적인 성층 구조를 통해 무의식을 형성한다.
실제로 억압이란 우리가 내면에 숨어있는 충동을 의식하는 것을 스스로 허용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충동은 늘 내면에 잠재하고 우회적으로 욕구를 충족할 방법을 모색한다. 억압되기 전 충동은 육체에서 비롯하지만 일단 억압을 거치면 무의식적인 것이 된다. 무의식이란 육체가 간직한 비물질적 기억이다.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 하나하나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준 억압을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의식이란 우리가 인간이 되기 위해 거쳐야 했던 폭력적이고 경이로운 시도의 표식이다. 무의식은 어떻게 드러날까? 이 모든 억압된 충동과 관련된 에너지의 형태로, 즉 리비도의 형태로 드러난다. 이것이 아름다움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물을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 불만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아름다움에 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는 억압된 충동을 대리만족이라는 방식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공격성을 평화롭고 정신적인 방식으로 만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프로이트에 따르면 바로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그런 만족을 줄 수 있다. 그가 승화라고 부른 아름다움을 통한 해소라는 개념은 그의 연구가 남긴 참신하고 풍요로운 결실 가운데 하나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도한 분석에서 놓친 것은 없을까? 점검하기 위해 맨 처음 우리가 살펴본 상황들로 돌아가 보자. 류시가 차 안에서 경험한 상태, 미셸 베르즈의 노래나 바흐의 협주곡이 류시의 상태에 불러온 기적적인 효과. 반 고흐의 밤의 카페 테라스를 본 류시의 아들의 마음에 찾아온 믿음. 그 그림이 자신을 위해 그려졌으며 바로 자기 삶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확신. 음악에 매료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감동, 그 가수의 목소리가 진실하고 희귀하고 심오한 어떤 것을 건드리는 듯한 느낌.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던지는 수수께끼를 제대로 풀었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칸트에 이어 헤겔의 주장을 살펴보면서 아름다움이 어떤 점에서 단순히 기분 좋은 것을 넘어서는지 이해했다. 어떤 노래가 그저 기분 좋다고 느낀다면 그 노래가 대단한 효과를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고, 진정한 미적 감동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세계와 온전히 하나가 된 순간을 경험하는 것은 기분이 좋은 정도를 넘어선다. 칸트라면 그저 기분 좋게 느껴질 뿐인 아름다움은 우리의 모든 능력 사이의 조화라기보다 감각적 쾌락에 불과하다고 말할 것이다. 헤겔이라면 그런 아름다움은 의미가 없으며 가치를 전달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왜 아름다움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세상에는 덜 친숙하고 덜 상식적이고 심지어 덜 도덕적인 가치들이 존재한다고 속삭이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는지도 살펴보았다. 우리는 기분 좋은 것의 영역에서 아름다움을 분리했지만 실은 기분 좋은 것의 수준도 대단한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이 미적 쾌락을 단순히 기분 좋은 경험의 범주에 한정하려고 한다. 기분 좋은 앰비언스 음악을 듣는 것이 절제된 선과 이상적으로 조합된 향과 색으로 꾸민 부티크를 돌아다니는 것이 마치 강렬한 미적 쾌락이 될 수 있다는 듯이, 아름다움과의 만남이 그저 라운지 음악이 선사하는 쾌적한 편안함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듯이 미적 쾌락을 그들 나름대로 규정한다. 하지만 이 진실하고 희귀하고 심오한 어떤 것이 단순히 기분 좋은 것을 초월한 어떤 지점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아름다움이 던지는 수수께끼를 풀기에 역부족이다. 우리는 이 심오한 어떤 것을 칸트가 말한 조화로운 인간 본성에서,
헤겔이 말한 지각할 수 있는 진실에서 보았다고 생각했다. 이 두 가지 주장을 조금 더 밀고 나간다면 우리는 미적 쾌락이 던지는 수수께끼의 진실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우리의 탐구를 조금 더 진척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체 구간에 갇혀 신경이 곤두서고 기진맥진한 류시는 갑자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미셸 베르제의 노래를 듣고 마음을 진정한다. 류시의 인간적 본성이 정말로 회복된 것일까? 류시가 바로 그 순간에 자신과 조화를 이루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류시가 그처럼 자신과 화해할 희망을 되찾고 그런 화해의 가능성을 문득 감지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 화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미적 쾌락이란 자신과의 완벽한 화해에 대한 예감, 그 가능성의 경험일 뿐이다. 나는 이와 마찬가지로 방고어 그림의 노란색이 암시하는 어떤 깊이가 류시 아들을 매혹했다고 해도 헤겔이 말한 것처럼 소년에게 지각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난 진실을 포착하거나 그런 삶의 의미를 꿰뚫어 볼 안목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손에 잡힐 것만 같다가 이내 달아나 버린 의미를 그 순간 슬쩍 엿보았다고 말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다시 말해 아름다움은 끝내 온전히 드러내 보이지 않을 의미를 약속하고 실제로는 불가능한 자신과의 화해를 약속하는 셈이다. 이 화해는 왜 불가능할까? 왜 아름다움의 의미는 우리에게서 달아날 수밖에 없을까? 왜냐면 우리가 기웃거리는 그 깊은 어떤 것은 어쩌면 우리가 여태 말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고 볼 수도 없는 리비도처럼 말이다. 어쩌면 그것이 리비도의 기원인지도 모른다.